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국어 1일 1단어 여름방학 특강에서 만나게 된 서연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첫 번째 강의 다 들으셨겠죠? 짧았으니까 뭐 이어서 듣지 않고 있나 라는 생각이 이어서 듣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전학년 모두 다 들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눠보긴 했습니다. 중2 수준에 해당하는 중2 수준의 1일 1단어입니다. 총 3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로 이제 논증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많이 공부를 해봤을 텐데요. 자, 연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정을 뜻하는 게 가설이에요. 아, 아직 증명되지 않은 거구나. 아, 연구에서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딱 증명이 된 건 아닌 거, 그게 바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직 그 현상은 가설일 뿐이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관념입니다. 관념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이 뜻 정확하게 좀 알아둡시다.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그러면 의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판적 관념을 보인다. 그럼 뭐예요? 아, 비판적 생각을 보인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세 번째입니다. 성찰이에요. 자, 성찰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좀 많이 봤을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 생활문, 그리고 중학교 때는 수필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성찰이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한자를 조금 알아두면은 어휘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리고 독해를 할 때 훨씬 더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자어가 많이 있으니까. 반성할 때 그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필 때 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순찰 돈다 하는 것도 살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늘 자신을 성찰하여야 한다. 뭐예요? 늘 자신을 반성하고 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유래입니다. 아, 유래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래의 뜻이 뭐냐면 사례,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자는 뭐겠어요? 네,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겠지만 같거나 비슷한 예, 아, 비슷하다 뭐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 요런 걸 유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럼 역사상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예가 없었다.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입니다. 우호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호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거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건데, 아, 좋을 호자로 기억하면 좀 쉽겠구나. 뭐 친구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아. 그런 거 우호적이다. 나라끼리 좋아. 우호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이다. 뭐 우리나라랑 뭐 다른 나라랑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다 그런 뜻이겠죠. 자, 착상입니다. 착상. 착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다. 선생님은 이제 요 국어 시간이니까 요걸로 알려드리는데요. 과학적인 의미로는 착상은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글을 쓸 거야. 근데 그걸 딱 잡았어. 착상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 사건에 착상하여 창작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학적이라는 표현 들어봤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현학적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학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식이 있는 걸 자랑하는 거. 그래서 그의 말투는 매우 현학적이었다. 뭔가 그래 똑똑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현학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거예요. 자, 문외한이라는 표현도 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선생님은요, 뭐 어떤 스포츠 중에서 뭐 축구라든가 뭐 기본적인 건 알지만 기본적이 아는 것도 말고 아예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건 뭐가 되겠어요? 문외한이에요. 그 부분엔 문외한. 네. 그래서 그 업무에 문외한인 사람이 오면 어쩌나 이런 거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면 어떡해? 이런 뜻입니다. 9번입니다. 호걸이에요. 산중호걸이라 하는 이런 거 동요 들어봤죠? 근데 그 호걸이 뭐야? 라고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계와 풍모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와 막 이런 느낌? 자, 그 사람은 영웅, 호걸이라 부를 만하다. 고를 때 쓰인다라는 거. 전제라는 표현, 전제.
자, 전제가 뭘까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앞 전자예요. 먼저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전제구나. 추리를 할 때 전제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내세운 그 전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이 그냥 결과가 이거 나타났다. 요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지평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일까? 자, 지평. 요거는 잡지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평은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명공학의 지평을 열었다. 요런 거예요. 뭐 생명공학, 유전공학, 미래 우주공학 이런 거에 지평을 내가 열었어.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지평이 그런 뜻이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왜곡하다. 자, 왜곡하다라는 표현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을 왜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왜곡하지 말아라. 그거는 왜곡된 표현입니다.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럴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13번 통찰입니다. 우리 앞에 성찰도 봤는데 통찰은 그럼 또 뭘까? 통찰이라는 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통틀어 다 살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는 통찰력이 뛰어난 편이다. 뭔가 한 부분만 보고서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홍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작품에 특히나 고시조나 아니면은 고전소설 요런 데에 많이 나타납니다. 홍진이라는 건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출가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스님들. 그래서 스님들은 이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합니다. 자, 그런 거. 그런데 조금 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섞인 거 홍진. 번거롭고 어떤 속된 세상 요런 걸 뜻한다. 그걸 비유적으로 홍진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문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어근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근자, 우리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뭔가 중심이 딱 서 있다. 어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푸르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디겠어요, 당연히? 푸르까지가 그 의미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구나. 그게 어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절은 무엇일까? 자, 어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절은 예를 들어서 문장 성분의 최소의 단위예요. 그래서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번 띄어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3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담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가담. 우리 더할 가짜라는 표현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참 가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은 편이 되어서 일을 함께 하거나 도우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가담한 인물이 몇 명이냐 이럴 때 많이 쓰이죠. 18번입니다. 번민이에요. 자, 번민이라는 표현도 이제 작품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걸 번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작품에서 그는 번민에 휩싸였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이죠. 그래서 나는 번민에 휩싸였다. 괴로워하는 거겠죠. 19번입니다. 어스름. 네, 어스름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봤을 때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어둑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스름, 날이 저물었다. 요럴 때 쓰일 수가 있겠죠. 20번입니다. 흐드러지다라는 표현. 자,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꽃이 어떻게 돼요? 흐드러지게 널리 많이 폈어. 요런 거. 자, 매우 탐스럽거나 한참 성하다. 봄에 꽃이 많이 활짝 피잖아. 흐드러지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요럴 때 쓰이는 겁니다. 21번 계륵입니다. 자, 요거는요. 그런 어떤 이야기와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러한 단어긴 한데요.
닭의 갈비라는 뜻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닭의 갈비면은 거의 뼈 위주겠죠. 그런데 거기에 살이 조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왠지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잃을 때 그럴 때 게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해 전만 해도 이 부서는 게륵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버리긴 아까운데 이 부서가 너무너무 일을 잘 해내는 거야.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죠. 22번입니다. 알싸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매운맛이나 독한 냄새 따위로 뭐 콧속이나 혀끝이 알랄한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고에 많이 나왔던 바로 알싸한 마늘통닭. 그게 이 마늘의 그 알싸하다. 요런 걸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번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안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안일하다는 편안하고 한가롭다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도 안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한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요럴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4번 박절하다입니다. 자, 박절하다 같은 경우엔 뭐냐면 인정이 없고 쌀쌀 맞은 거. 네, 요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녀의 박절한 태도에 눈물이 났다. 요럴 때 우리 박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25번 이의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발음할 때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다른 의견이나 논의,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요런 거죠. 구전입니다. 구전이라는 표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가서도 또는 중간에 예전에 뭐 또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구전문학이라고 해서. 자, 말로 전해서 내려오는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옛 이야기들이 거의 구전문학들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썼는지 잘 모르잖아. 그냥 말로 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넘어갔네요. 옛 이야기는 대부분 구전의 형식을 가진다. 요럴 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간언입니다. 간언. 자, 간언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우더른이나 또는 뭐 보통 이렇게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충고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조언 듣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치도록 하는 말들이 좀 많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임금에게 그 간언하는 이들, 네,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막 뭐 하겠어요. 막 아첨하는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네, 많이 막 유배지로 끌려가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옛 문학 작품이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는 간언한 이유로 유배되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배는 또 뭐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유배라는 건 뭐냐면 옛 형벌, 여러 가지 벌칙이 있었겠죠. 벌칙? 벌이겠죠. 자, 옛 형벌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는 유배지에서 수십 편의 시를 남겼다. 그 유배 보낸 장소에서 수십 편의 시를 남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귀양은 또 뭐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조선시대 죄인은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 거기서만 살게 했습니다. 교통편이 막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막 저 멀리 제주도 같은 데 보내고 제주도보다 더 멀리 들어가는 뭐 마라도 같은 데 보냈어. 그럼 나오기도 힘들었을 거고 거기에서만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양살이는 매우 험난하였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30번 가타부타입니다. 가타부타라는 건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네, 그래서 내 말에 가타부타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들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 1단어 30개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단어 위주들로 해서 선생님이 추려서 알아냈다고 했죠. 그리고 모아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하고는 또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